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한국의 영토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며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다. 우리를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 노력하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니들이 뭐라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의 한 수와도 같은 묘책을 내나 일본 정부의 독도 수탈 계획은 불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작년에 미국인 감독 매튜는 독도를 주제로 한 다큐 영화 아버지의 땅을 촬영했습니다. 미국인 영화 감독에 의해 제작된 독도 다큐멘터리 영화는 제21회 전주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의 땅은 한국전쟁 이후 외딴섬 독도를 두고 벌어지는 영토 분쟁의 내면을 그려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히려는 두 명의 한국인이 주인공이며, 그들은 75년 전 끝났던 일제강점기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을 받는 모습으로 투영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들로 일제강점기 아버지가 일본에 납치돼 탄광 노동자로 노역하다 돌아온 후 병마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사실에 분개해 일본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항고합니다. 소규모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틈만 나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으로 달려가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경찰들에 둘러싸여 태극기를 휘두르고 1인 시위를 하는 농민 노병만 씨와 아버지와 함께 독도에서 살았던 독도 첫 주민이자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며 독도의 근대사를 알리는 일을 하는 최경숙 씨. 이 두 주인공은 영화에서 한국 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초창기 독도 주민들의 역사를 지우려 하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왜 미국인 감독이 독도 영화를 찍게 되었을까요? 매튜 감독은 한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비를 들여 독도를 주제로 한 영화 제작에 나선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이 독도 문제의 일상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땅은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의 후원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매튜 감독은 지난 세대의 고난을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어나가려 투쟁하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운이 좋았다면서, 영화는 일본의 식민 역사관이 한국인에게는 상처가 되는 세대 간 트라우마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주제들을 담기 위해 진화했고, 이 역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영화 감독뿐만이 아닌데요. 작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 방공 식별 구역 및 독도 영공 침범 사례와 관련 러시아의 침범을 한국 영공 침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현지 기자가 독도를 일본에 있는 섬이라고 칭하며 질문하자 러시아가 남쪽 노선 그 지역을 비행해 온 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는 게 새로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은 명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측에 항의한 한국 국방부는 전날 우리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접수한 이 공식 전문에는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 입장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독도를 비행했는데 상관도 없는 일본이 왜 항의를 하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러시아에 이어 미국 국방부 장관조차도 독도가 한국 영토이고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규정하자 일본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자들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러시아의 무반응이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취급하는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미국, 러시아 등 각국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독도를 대다수 분쟁의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엔 일본이 막강한 자본력과 외교력을 기반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의 뉴스 채널인 CNN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한 뉴스 방송 하단 자막에 독도라고 단독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CNN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합기사의 지도엔 독도와 다케시마를 경기 표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본이 하도 난리를 피니까 성가시러워서 분쟁지역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독도가 일본 땅이건 한국 땅이건 별 상관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던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다며 우리를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한다. 그들은 동맹국이다. 그들의 갈등은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건 미국의 책무가 아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미국의 임무는 외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가 중재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근데 한국과 일본은 우리 동맹이니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즉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명백히 동맹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라고 한국과 일본도 동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동맹국이라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넘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우리 땅 누가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국 해군은 해경, 공군과 함께 최근 민간 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키겠다고 한 훈련을 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의 이번 독도 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망언을 입에 달고 사는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항입니다. 울릉도에 하늘길을 열기 위한 공사가 오는 7월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울릉군과 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울릉공항 건설에 관한 실시 설계 완료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2025년 5월 개항을 목표로 7월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울릉도 공항의 주된 목적은 관광객 유치이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사시 F-16, F-35A, KF-X 등의 중형 전투기가 공대공 세팅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대함 타격 임무 시에도 기상이 좋을 시에는 기술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평시 안전 규정엔 활주로 길이가 좀 모자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규정일 뿐이고 유사시에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같이 울릉도에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존 환경보다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정도만이 아닙니다.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헬리패드로 헬기만 뜨고 내릴 수 있었지만 공군의 고정익 수송기가 이착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압도적인 장악력을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고정형 항공모함을 갖게 되는 위력으로 2025년 성능이 우수한 경항모급의 항공모함을 갖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릉도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대형 항공모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그동안 해왔던 독도 침공에 대한 망상은 엄두도 못 내게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호위 전단도 필요 없는 한국의 첫 번째 항모가 될 것이며 일본의 망언에 대항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어느새 김장 시기가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열받게도 이 사진은 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소수민족 문화라며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하얀 한복을 입은 채 앞치마를 하지도 않고 김치를 담근다면 어머니께 등짝을 맞을 일인데요. 김치에 대한 근본 자체가 없는 중국인들이 김치를 담그는 행동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생긴 웃긴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은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김치를 자국의 전통 음식과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포악질에 우리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하며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겉절이, 깍두기, 오이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동치미를 종류별로 저장해 놓고 365일 먹어봤냐? 김치 냉장고도 없는 게 어딜 까불어. 음식점에 나오는 반찬으로만 해도 김치가 3가지 이상 나오는 게 바로 한국인데 중국은 그 정도도 안 되면서 감히 김치를 자국의 전통 음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김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을 취득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치는 분명 한국의 전통 음식임에도 어떻게 중국이 국제표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공식 관급기구는 아니지만 16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ISO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내 김치 산업을 이끄는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을 앞세워 ISO 표준 제전 작업을 진행해왔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에 중국에서 등록한 제품은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입니다. 중국에서 파오차이는 절임 채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김치도 중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식 파오차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등록했다는 파오차이는 절대 우리 전통의 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오차이는 한국의 김치와 엄연히 다른데요. 두산 백과에 따르면 파오차이는 酸차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추를 발효시켜 시큼하게 만든 절임식품의 일종으로 소금, 산초잎, 고추, 물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후에 바이간 얼주를 넣어 즙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를 넣고 밀봉해 외부 공기와 차단시킨 다음 발효시키면 특유의 맛을 가진 파오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이제 막 ISO의 표준이 된 파오차이와 달리 한국의 김치는 이미 2001년 UN 국제식량농업기구인 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해졌는데요. 여기에 김종구 농립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파오차이와 김치는 다르다며 코덱스는 공신력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며 파오차이는 민간이 주도로 ISO에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현지 식품업계의 반응도 이와 같은데요. 한 중국 식품업계 관계자는 ISO 국제표준을 받았다고 해서 중국의 김치 제조 방식이 국제표준이 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죠. 그리고 다른 식품 전문가는 쓰촨 파오차이는 염장채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한국의 김치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도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ISO에 등록된 문서를 살펴보면 파오차이의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번 파오차이의 등록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산하매체인 중국시장관광부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의 김치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의 10배나 되는 것을 보면 한국의 김치 적자국이라고 몰상식한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소비하는 김치 중 수입 비중이 35%인데 이 중 99%가 중국산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치를 논하는 데 있어 한국을 빼지 못하고 의식하는 모습은 김치 종주국이 한국임을 증명하는 셈이 되죠. 이런 중국 언론의 오보와 만행에 영국의 BBC 방송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BBC 방송은 김치는 한국식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면서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김치 종주국을 두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졌던 의구심일 수도 있는데요. 광주 김치박물관에 따르면 한국 가정에서 담그는 김치의 종류만 해도 약 300종이 넘는데 만약 중국이 김치 종주국의 이름을 걸고 싶다면 한국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중국의 14억 명 인구 중에 김치 냉장고를 보유한 집을 꼽는다 하더라도 약 5천만 인구의 한국 가정집에서 보유한 김치 냉장고 숫자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과 언쟁이 오갈 때마다 비하하는 의미로 카레에 김치를 올려 먹는 민족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상스쿨은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카레에 김치를 올려 먹는 맛도 모르는 나라가 어딜 감히 김치 종주국을 논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굳이 중국의 헛소리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덱스 등록 외에도 김장 문화가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죠. 김장을 위해 한데 모이고 김치를 나누는 행위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가정에서 몇 대씩 가지고 있는 김치 냉장고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김장 문화가 중국에선 가당키나 할까요? 심지어 한국에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편의점에서 1인 가구용 김장 키트를 출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GS25가 선보인 김장 키트는 1인 가구가 직접 간편하게 소용량의 김장을 담글 수 있게 한 3.2kg 용량의 상품입니다. 충북 괴산 상지의 절임 배추 2kg와 국내산 재료로 만든 중부식 김치소 1.2kg로 대중적인 김장김치의 맛이 나도록 했고 초보자들도 30분 만에 김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출시했습니다. 또 세븐일레븐은 맛 홍보대사 김수미와 함께 대용량 김장김치 예약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김수미표 레시피와 양념을 활용한 이색 김장김치 2종으로 강원도식 김장 비법으로 황태채를 넣어 감칠맛을 살린 황태 포기김치와 사과를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한 사과 포기김치를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편의점 업계가 김장 대전에 참여한 이유는 김장용 김치소 관련 상품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GS25에 따르면 김장용 김치소 상품 매출이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김장용 절임 배추 매출은 전년 대비 2018년에 37%, 2019년엔 62%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 먹는 간편함보다도 내가 먹을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도 크게 반영하는데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BJ들이 김장을 담그고 문화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이를 따라하려는 MZ세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치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분기 누계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55억 1,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김치는 지난해 1에서 3분기보다 38.5% 증가한 1억 850만 달러를 수출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분명 2012년 때까지만 해도 김치의 80%가 일본으로만 수출됐는데요. 현재 젓갈을 넣지 않는 채식김치, 휴대가 편한 캔참치 등 국가별 선호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과 온라인 미디어 홍보를 꾸준히 지원했더니 이제는 김치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증가해 미국, 홍콩, 호주, 대만 등 82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김치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엔 김치를 이용한 조미료마저도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타트업 푸드컬처 랩이 만든 조미료 김치 시즈닝입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17가지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 파우더 형태를 만든 이 제품은 올해 6월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후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1만 통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 중 절반은 아마존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도 인기가 많아 지난달 아마존의 글로벌 칠리 소스 부분에서 일본 시치미를 제치고 300여 개 제품 중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건강에도 좋은 김치를 중국이 탐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건 다 훔치려는 중국의 욕망과는 다르게 이미 세계인들은 김치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결국 김치가 갖고 싶다고 생태 부릴 시간에 엄마 저 대신 김치나 더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것을 중국이 제 아무리 훔치려 해도 한국이 더욱 힘을 내 미래 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류의 영향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